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나오셨으니까 말이죠.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재성 전 수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캐스팅 보트를 많이들 얘기를 하죠. 네. 우선 객관적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그 지지율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봅니다. 다만 소위 이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후보 단일화, 혹은 연합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분위기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단일화 여부에 좀 신경이 쓰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아니라고 이제 지금 부인하고 네. 완주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정권 교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수는 있다고 보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단일화 여부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인가요?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완주를 목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단일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그럼요. 단일화가 아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분위기를 훨씬 더 우리에게 그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각오로 시작을 해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대선 출마할 때 다른 어떤 때보다 아마 스스로는 더 강한 그 결심을 하고 나왔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희망이 없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진심이 어떻게 되었든 실제 각오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온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안철수 대표에게 그저 뭐 몸값 높이려고 왔구나, 뭐 또는 우리하고 좀 협상할 때 협상력을 좀 높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접근해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완주할 경우에 어쨌든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 표심이 나뉘어질 수 있다.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대선에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완주한다면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악재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가 우리하고 단일화한다 해서 안철수 대표 지지자들이 모두 우리 당으로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가 조금 우리 진영 사람들 우리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분들까지도 포섭을 해서 계속 그 대선 국면에서 있게 되면 결국 그 우리 후보를 또 공격해야 되고 특히 이제 약간의 그 지금 우리 당의 당내 경선 또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 지금 이탈한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을 모아서 또 제3지대에서 몸집을 키워가면 사실은 그 안철수 대표 자체의 지지율도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뭐 10%를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도에 그 사퇴하거나 또는 우리와 단일화를 해갈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뭐 지금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은 뭐 공동정부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떤 뭐 요구 조건도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반드시 단일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걸 좀 보고 나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부터 2012년, 2017년 이 대선 결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때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먼저 2007년 한번 볼까요? 저 당시는 뭐 한나라당이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워낙
압도적이었던 상황이긴 한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명박 후보가 48.67. 그 이명박 후보가 불안한 후보다.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15%를 넘겼어요. 저 나라로부터 선거 비용 다 보전 받았죠. 15%를 넘겼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그러면 보수 성향표가 48.67에 15.07하면은 50, 63, 한 64% 정도가 당시에 나왔던 거고요.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가 26.14, 그다음에 문국현 권영길 민주노동당,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다 합쳐도 30한5 정도 됩니다. 이때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였었죠. 그다음 2012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3명이 더 있어요. 그런데 강지원 변호사 등 나머지 3명의 후보는 0몇 % 의미 없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사실상 단일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주요 정당의 단 두 후보만 맞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박빙이었죠. 51.5 대 48.02. 자, 지난 2017년 대선 한번 가볼까요? 이때는 역시 단일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득표율이 41.08.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지금으로 보면 다 같은 보수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45, 51, 52% 정도 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또 독자 출마를 했어요. 이 표를 뭐 진보 진영 이렇게 합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정의당 득표율이 47점 얼마 정도 되고 보수 성향표가 52점 얼마인데 저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이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경우 그리고 또 DJP 연합이 있죠. 그건 단일화가 아니고 연합이었죠. 산술적으로 당시 여권 산술적으로 상대방의 지지세를 넘을 수 없을 때 비슷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들이 하는 것이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파괴력 있는 네. 또 판을 그야말로 이제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단일화인데요. 그런 단일화와 낮은 지지율에 있는 후보를 대선 분위기를 좀 유리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경우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네. 이번 대선 이제 내년 대선은 여야 어느 쪽이든 비슷한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아마 후자에 해당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라는 냄새를 풍기는 순간부터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스팅 보트라든가 공동정부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오히려 가치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안철수 후보가 독자적으로 약진을 해서 상당 정도 지지율을 획득했다 그러면 그것은 단일화가 된다면 상당히 이제 파괴력이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건 여전히 가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 말씀 들어보면 일종의 모순이에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유의미하지 않고 무의미하다면은 그 단일화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별 파괴력은 없을 것이고 유의미한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을 확보한다면 그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더더욱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 이렇게 전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고 나면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가 1대1로 붙었을 때 그때가 사실 우리나라 이제 88년 이후에 민선 대통령 체제가 되면서 87년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1대1 구도가 그렇죠. 정립된 때거든요. 이번 대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완주하겠다.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되면 보통 그때 당시 가장 우파가 단결하고 또 진보 진영도 단결했을 때 그때 당시 우리가 3.5% 앞섰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사실 뭐 지방 권력도 대부분 뺏겨 있고 또 뭐 여타 그로 인한 뭐 사회 단체 또 뭐 언론 환경 이런 것이 그때보단 나쁜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이 결국 3.5% 정도 이기는 국면인데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를 했을 때 우리 쪽의 타격이 조금 더 크다고 보면 1대1 정립을 해도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같이 가야 되고 만약에 독자 출마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유권자들이 좀 느슨해져서 마치 2012년 대선이 아니고 1987년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처럼 사자 대결 구도처럼 흩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그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협상 내지 단일화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서 성공을 시켜야 되고 만에 하나 독자 출마가 되더라도 우리의 그 어떤 단일화 의지는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말이 대선 때마다 늘 나오는데 말이죠. 물론 총선 때도 지역 단위의 단일화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국민들이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단일화 이후에 단일화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어떤 감동이나 뭐 큰 영향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단일화의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주로 진보정당하고 총선 혹은 지방선거 때 부분적 연합 같은 거를 했거든요. 근데 기실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한 사례는 없지만 그러면 당연히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전부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이제 분석들이 있어요. 2012년 지금 기억나는 장면이 그 당시 이정희 후보인가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는 나왔다라고 하고 중도에 사퇴 선언하고 그만뒀는데 그게 오히려 아까 한 3%포인트 정도 표차가 났는데 문재인 당시 후보의 득표에 그렇게 도움이 됐을까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죠.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제 이 대선 후보 토론회라든가 또 이 당시 이정희 후보의 주장의 이제 정치적 효과 이 측면에 대한 거고요. 실제로 단일화가 됐을 때 그러면 단일화된 후보로 이 상대방 단일화 대상이었던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후보를 이제 포기한 그런 경우 지지자들이 다 이전될 것이냐 이동하느냐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계급 배반 투표적 이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제 이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보수 정당으로 이제 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액면 그대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대로 국민의힘으로 단일화가 되면 이전될 것인가의 문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소위 말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아주 가파른 승부가 예상되는 내년 대선에서는 그 대선 분위기를 굉장히 유리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이 독자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가 상당 정도 확보가 되면 단일화되지 않을 것이다.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재원 최고님이 굉장히 지금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끝까지 완주하지 않을 거라면 지지율을 독자적으로 상당히 높이는 데 굉장히 진력을 할 거고요. 그것이 공동정부나 혹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라면 단일화의 전제가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 정도 혹은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했을 때 가능한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이해가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이 단일화와 관련한 질문 받고 어떤 얘기했는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도 하차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매번 아닙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뭐 공동정부 언급도 했고 유승민 후보 쪽에서도 단일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해. 저는 당선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쓰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뭐 각 경선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와 연대하겠다, 내가 친하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조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무운을 빕니다. 짧게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 말이죠. 국민의힘 경선 이제 4월 뒤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당원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벌써 50% 넘었다면서요? 투표율이? 예, 오늘 오후 예. 그 기점으로 50% 넘었는데요. 최종 투표율은 65% 부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투표율이면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보기 드문 투표율인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50% 예. 정도 55%면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던 예. 거고요. 과거에 이제 투표는 사실은 이제 그 직접 최근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뭐 당협 사무실, 구청 이런 곳에 그 직접 가서 투표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율이 조금 낮았었는데 이게 모바일 투표, ARS 투표를 동원하면서 투표율 자체도 좀 높아졌고요. 이번의 경우는 또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에 한 27만 명 정도의 신규 당원들이 입당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사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목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정권 교체에 기하겠다는 마음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투표율은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당내 경선에서 2007년 그 박근혜 이명박 당시의 당내 경선 이후에 최고의 지금 그 호각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그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투표율이 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에 계시니까 지도부에 이러니까 전망하시기가 좀 어렵겠죠? 저는 워낙 그 지금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구간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당원 투표에서의 격차 그리고 여론조사의 격차가 최근에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그 개표 때까지도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당원 투표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호각지세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말이죠. 홍준표 후보 높은 당원 투표율에 대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실시된 10개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가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직 저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끄리낄 것도 없고 당당합니다.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되어 삼합정신과 가치동맹으로 대선의 최종 승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이 60%만 넘으면 이제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오늘 발언은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높은 당원 투표를 보면서 정권 교체에 희망을 봤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상대당에 있으니까 국민의힘 경선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어제 유인태 전 수석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화된 상황이 있다면 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건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원과 국민 구분 없이 선거인단은 전부 한 표씩의 동등한 권리를 갖고요. 권리당원의 비율을 따로 특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16만 명의 선거인단이 이제 투표를 했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5대5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로 국민 50%고 나머지 이제 책임당원 50%인데요. 요게 통상 선거 앞두고 많이 이렇게 네.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직력에서 앞서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팬덤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강력한 지지자들. 네.
또 반사이익적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지지자들이 형성돼 있고 조직력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5% 이상 좀 압도적으로 이겨야 좀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때도 마지막 3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상당히 큰 차이로 지는 결과가 나와서 잠시 술렁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벌려야 승산이 홍준표 후보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혹시 지금 최재성 전 수석 하신 말씀이 객관적 분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윤석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희망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가 썩 훌륭한 이제 지도자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경륜과 또 이런 것들이 묻어나서 또 굉장히 유쾌하잖아요. 이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뭐 저기 아까 화면에서도 네. 흠없고 깨끗한 후보라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그렇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누가 나와도 예. 저는 뭐 일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특별히 뭐 윤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이 높다고 하니까 세대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대별 선거인단 비율 역시 뭐 당원 투표라고 봐야겠죠. 20대, 30대 8.3, 10.1, 40대 16.1, 50대가 27.6, 60대가 27, 70대 이상이 10.9, 50대 이상이 40, 54, 64, 65% 정도나 되네요.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 5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 한번 볼까요? 역시 수도권이 제일 많긴 합니다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만 합쳐도 24, 18, 30, 42, 43%나 되고요. 수도권까지 합치면은 78%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충청, 강원, 호남. 뭐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올까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세대별로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젊은 층에서 내가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여러 차례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저기를 보면은 만약에 지금까지의 분석과 전망대로 만약에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다면 윤석열 후보가 그만큼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50대 이상의 그 당원 비율과 국민 전체의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요. 대체로 50대 이상의 그 국민 비율에 비해서 당원 비율이 한 16% 정도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원 비율이 어떤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당이 노쇠했다 그런 측면보다도 모든 당에 그 정치에 관심을 갖고 당원으로 참여하고 하는 분들은 젊은 세대보다는 연령이 높아질 때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령층에서 좀 고령층에서 지지가 높다면 그것이 이제 정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더 얻는 그런 효과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여론조사 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당의 지지자에게 조금 더 그 비교 우위가 있거든요.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그러면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도 실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 뉴스 때 여러분 보셨죠?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지금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막 단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연설한다고 한다. 한번 볼까요? 지도자 여러분이 민주당이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입니다. 전국의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민주당이고 저 이낙연 또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66년 동안 자유, 평등, 평화의 가치를 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민주당 승리의 역사 한 장 한 장에는 역대 당원 동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의 환희와 희망 또한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민주당만의 내부 문화가 있습니다. 경쟁할 때 경쟁해도 하나 될 때는 하나 됐습니다. 서로 다투더라도 울타리를 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문화를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 대선을 이기고 제4기 민주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정신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의 문화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민주당답게 승리하고 새로운 역사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 모두 함께 하십시다. 이낙연 전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과연 결과를 승복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단상에 올라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고 저 이낙연도 민주당입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경쟁할 땐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하나가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야말로 원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원팀이 된 것은 오늘 이 연설로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후보 간 회동이나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됐고요. 오늘 이낙연 전 총리님의 저 연설은 승복의 연설이 아니고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민주정부 4기를 위해서 뛰겠다는 개인의 의지와 또 당원 또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승복의 문제는 이미 이제 과거사가 됐고요. 원팀과 네. 승복의 문제는 이제 이기자는 일종의 이제 경문과 같은 형태의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과 관련한 연설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 연설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경선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셨는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마음 완전히 굳혔다. 이재명 후보 당선 승리를 위해서 발벗고 뛰겠다라는 각오가 최재성 전 수석은 읽혀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퍼펙트한 정리고요. 그 다음에 이 퍼펙트한 원팀으로의 퍼펙트한 정리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그런 이제 일종의 호소까지 담겨 있는 두 가지를 다 오늘 담아낸 그런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선대위 구성을 한번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말이죠. 서른 의원 같은 경우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이재명 후보 불안하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서른 의원까지 선대위원장단에 합류를 했더군요.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보니까 경쟁했던 경선 후보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서른 의원 홍영표 의원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세균 전 대표를 도왔던 김영주 의원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이 서른 의원 들어간 것 어제 저녁에 이재명 후보가 서른 의원 등 이낙연 후보 측 캠프에서 뛰었던 의원들과 저녁에 소주 한잔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그때 상당히 여러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원팀을 이루는 작은 계기가 됐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이낙연 전 총리께서 민주당의 문화, 전통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번 대선 때도 선대위 구성을 보면은 네. 저도 아주 상황 실장을 했습니다만 가령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총괄 선대본부장이었거든요.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가 선대본부장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네. 그렇게 안내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민주당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김한길 대표 탈당 등등등으로 굉장히 이제 친문반문으로 이렇게
통칭되는 그런 이제 갈등 구조가 있었거든요. 송영길 대표도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과정에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그런 의원이었습니다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모시듯이 후보가 선출되면 민주당은 오히려 강력하게 비토하고 반대했던 그런 분들을 또 잘 예우를 해서 원팀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문화고요. 오늘 바로 그 점을 또 이낙연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흔히 규모가 크다 그럴 때 매머드급이다, 매머드 선대위다라고 하는데 오늘 민주당 선대위 구성을 보면 그야말로 대규모 중에 대규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경선 끝나고 나면 워낙 신경전 설전이 많아서 과연 원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당은 민주당하고 사정이 다른 게요. 민주당은 사실 뭐 어대낙이라 해서 한 2년가량은 당연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네. 그 대선 후보가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되는 걸로 그렇게 오다가 저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저 당내에서 세력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당의 경우에는 지금 뭐 윤석열 후보도 따지고 보면 정권 교체의 어떤 도구가 된 상황이거든요. 스스로도 정권 교체의 도구로 써달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당에서 뭐 함께 오래 생활해 온 분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와 그 호각 그 어떤 대립해온 그 역량이나 그 동안의 노력을 우리가 이제 차용해서 정권 교체에 내세운 대표이고 홍준표 후보도 사실 우리 당의 당 대표도 지냈고 또 대선 후보도 지냈지만 최근까지는 뭐 입당도 안 받아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분 중에 누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그 어느 쪽에 계속 남아서 뭐 저 반대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가 선출되면 그 순간 후보를 중심으로 모든 지지 세력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뭐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강력한 원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대한노인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눈 장면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대목도 있을 것이고요. 노인회장의 발언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 젊은 정치인을 가리키면서 곧 노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내년 3월에 노인이 900만이 투표합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되는데 1,050 내지 1,070만 표입니다. 네. 그게 노인이 900만인데 영 병원에 들어누는 사람 빼고는 거의 다 투표하러 가는 사람이 네. 노인 아닙니까? 노인 문제를 잘 풀어내면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응원할 테니까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곧 노인이 될 텐데 아직은 몇 년 남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인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이제 국가의 과제고요. 저희도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그렇습니다. 65세를 만드니까 노인 되니까 세월은 총알보다 더 빨라. 나도 식당 해봤는데 그걸 갖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내가 조율을 하겠다. 그것까지 간섭을 하려고 하면 이 사회가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자영업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 그 요소를 좀 줄여야 되고요. 지금 상태로는 정말로 개미지옥됩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좀 하고 훈련도 좀 하고 어쨌든 실제로 제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주는 것도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 막 강제로 막 다 예. 허가 안 해주자 그러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인회장과 주고받은 이야기 끝에는 음식점 총량 허가제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자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노인회장이 전 국회의원이죠?
예, 우리 당 소속이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이. 예. 예, 알겠습니다. 노인분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대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그건 뭐 당연하죠. 예, 인구가 또 워낙 많아졌습니다. 예, 또 청년층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히 내년 선거는 청년층의 이제 향배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는 선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면은요, 50대 캐스팅 보트, 뭐 3, 40대 중요하다, 노인 중요하다, 20, 30대 중요하다,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노인층의 지지도 얻어야 되고 젊은 층의 지지도 얻어야 되고 이게 둘 다 가능할지 한번 대선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